손자의 생일날, 아들은 내게 낡은 스카프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로 늙은 얼굴 좀 가리세요. 집안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아들의 아내와 그 식구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케이크가 나왔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자를 위한 선물을 발표했고 그 말에 아들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도가 얼마나 넓은지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따뜻해집니다. 그럼 편안하게 감상해 주세요.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오늘 내 손자 민준이가 10살이 된다. 10살이라니. 엊그제만 해도 작고 앙앙우는 이 핏덩이를 팔에 안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 준호는 당황스럽고 겁에 질린 경이로움으로 아기를 바라봤었다. 이제 민준이는 아빠의 눈과 나의 미소를 닮은 훌쩍 자란 소년이 되었다. 새벽이 오기 한참 전부터 아침은 시작되었다. 나는 집이 아직 잠들어 고요와 서늘함에 잠겨 있는 이 시간을 사랑한다. 거실 공기에서는 어제의 냄새, 사과 냄새, 그리고 벽난로에서 식은 나무 냄새가 났다.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익숙한 마룻바닥을 밟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이 집은 내 삶의 전부다. 세상을 떠난 내 남편과 나는 우리를 위해 이 집을 짓지 않았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아들 준호를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가족을 위해 이 집을 지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 기둥과 못 하나하나가 우리 손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밀가루를 꺼냈다. 민준이의 생일에는 늘 김치전과 감자전을 부치고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꿀떡을 만든다. 내 손 안에서 반죽이 살아 숨쉬는 것 같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유일한 마법 같은 것이다. 하나씩 전을 부치는 동안 기억 속에서 여러 장면이 떠올랐다. 코에 밀가루를 묻힌 어린 준호가 나를 도우려고 애쓰던 모습. 추위에 떨며 들어와 모자에 눈을 털어내고는 뜨거운 전에 손을 대어가며 손을 뻗던 내 남편의 모습. 그리고 이 식탁에 홀로 앉아 남편의 마지막 유족연금을 가족사업 계좌로 이체하던 내 모습. 그 사업은 준호가 5년 전에 시작한 소규모 물류회사였다. 남편이 죽은 후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내 모든 돈으로 시작한 회사였다. 어머니, 이건 우리의 공동의 미래예요. 그는 그때 뜨겁고 설득력 있게 말했다. 어머니는 공기 좋은 이 큰 집에서 우리랑 같이 사시고 저는 제국을 건설할 거예요. 제국은 아직 건설되지 않았지만 빚은 쌓여갔다. 매달 나는 남편이 쓰던 낡은 책상에 앉아 낡은 표지에 두꺼운 가계부를 펴고 결산을 했다. 이 거대한 집의 공과금, 내 식구의 식비, 자동차 유지비, 그리고 변함없는 항목, 사업 지원, 어쩔 땐 200만 원, 어쩔 땐 500만 원이었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믿었다. 어머니는 자식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38살의 남자가 되었을 때조차도 언제나 자기 자식을 믿는 법이니까. 하품을 하며 며느리 유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게으른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더니 완벽하게 빚은 코를 찡그렸다. 어머님, 또 전 부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손님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세련된 컵케이크나 타르트 같은 걸 주문하시지. 그녀는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비싼 향수 자락과 싸늘한 냉기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말은 벽에 부딪히는 콩처럼 그녀에게서 튕겨나갈 뿐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명품, 비싼 휴양지, 그리고 과시용 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세계에 내가 붙인 전을 위한
나의 흰머리와 주름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나는 내 음식처럼 구시대의 유물이었다. 유용하지만 부끄러운 존재. 그들이 진짜 인생을 사는 동안 청구서를 지불하고 집을 돌보는 사람.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유진이의 친척과 친구들이었다. 시끄럽고 자신감 넘치는 그들은 마치 주인이라도 된 듯 정중한 거만함으로 내 집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유진이가 꾸민 차갑고 개성 없는 회색 톤의 거실, 인테리어를 칭찬했고 연말 연휴에 어디로 여행 갈 것인지를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나는 내 집에서 열리는 남의 잔치에 온 하녀가 된 기분이었다. 내 집에 붙어 사는 공짜 부속품처럼 민준이는 행복했다. 선물을 풀어볼 때마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다. 거대한 레고 세트, 최신형 태블릿, 무선 조종 헬리콥터. 나는 아이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아주 좋고 비싼 우주 대백과 사전을 선물했다. 아이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꽉 안아주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빗딱한 시선도, 날카로운 비아냥도. 이 순간을 위해, 이 순수하고 진실한 아이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그리고 건배의 시간이 되자 아들 준호가 잔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무언가 준비라도 한 듯 조금 긴장해 보였다. 그는 민준이에 대해 몇 마디 따뜻한 말을 한 뒤 나를 향해 돌아섰다. 오늘 모두를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큰 목소리로 모두의 주목을 끌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한 선물도요. 그는 내게 구겨진 포장지에 아무렇게나 싼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안에는 싸구려 종이 상자가 있었고 그 속에는 시장 좌판에서 5,000원쯤에나 팔 법한 촉감이 불쾌한 합성 섬유로 만든 칙칙한 회갈색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나는 의아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준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나를 향해 격려의 미소를 보내는 유진이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말을 내뱉었다. 자,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 낡은 스카프로 늙은 얼굴 좀 가리세요. 손님들 앞에서 집안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그는 속삭이지 않았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유진이의 거만한 친척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의 10살짜리 손자가 들을 수 있도록.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들의 미소를.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지만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미소였다. 유진이는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살집 있고 잘 가꾼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눈은 웃고 있었다. 그녀의 사촌은 만족스럽다는 듯 킁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들 모두가 경멸적인 우월감이 담긴 똑같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소음, 웃음, 대화, 잔 부딪히는 소리가 사라졌다. 윙윙거리는 공허와 그 얼굴들의 행렬만이 남았다. 내 시선을 피하는 아들의 얼굴, 아기의 참며느리의 얼굴, 나의 굴욕을 즐기는 그녀의 친척들 얼굴.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눈물이 차오르지도 분노가 타오르지도 않았다. 아니다. 마치 내 안 깊은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삐걱거리거나 아프게가 아니라 비싼 카메라의 셔터처럼 선명하고 차갑고 결정적으로 단 하나의 장면을 영원히 각인시키듯 그 장면에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들의 관계, 나의 위치, 내가 지은 이 집에서의 나의 미래. 그 순간 나의 맹목적인 모성애는 죽었다. 희망도 죽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엄마이자 할머니인 박선희도 죽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태어났다. 차분하고 냉정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여자. 나는 이 흉한 스카프를 무릎에 놓고 앉아 있었고 세상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헛기침을 했고 접시에 떨어진 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냈다.
하지만 내 안의 침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물속처럼 빽빽하고 무거워졌을 뿐이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내 손을 바라보았다. 평생 이 손은 무언가를 반죽을 치대고 기저귀를 빨고 밭을 메고 모든 것에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돈을 세웠다. 이 손은 이 집을 지었고 모든 것을 내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늙은 얼굴을 가리라며 이싸구려 미끈한 합성섬유 조각을 내밀었다.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 가치였다. 내 삶, 내 희생, 내 사랑의 결과였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할 지갑이자 성가신 방해물이었다. 내 집 안에서 조명 냄새와 수치심을 풍기는 유령. 문득 나는 모든 것을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명확하게 보았다. 유진이의 모든 얼버무림과 흘깃거림. 상황을 이해하고 좀 도와달라는 준호의 모든 부탁.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이 스카프로 이어지는 계단의 층계들이었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천천히 나를 지우고 내 인격을 제거하고 편리한 기능만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기능이 다했다고 판단하고 낡은 가구를 덮듯 헝겊 조각으로 덮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내 시선은 방을 훑다가 민준이에게 멈췄다. 아이는 어색한 분위기에 약간 당황한 채 식탁에 앉아 포크로 샐러드를 쿡쿡 찌르고 있었다. 이 도구로 가득 찬 방에서 유일하게 맑고 순수한 사람. 아이는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나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당황한 눈에서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닌 아이의 미래를 보았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배신하는 아버지와 그런 행동에 박수를 치는 어머니와 함께 자랄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돈과 지위 외에는 아무것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똑같은 소비주의와 거짓 미소로 포장된 잔인함을 가르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둘 수는 없다. 그때 순간의 승리감에서 벗어나 어색함을 무마하려는 유진이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10개의 촛불이 밝고 떨리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자, 우리 주인공, 민준아, 소원 빌어. 그녀는 아들 앞에 케이크를 놓으며 노래하듯 말했다. 손님들은 활기를 띠며 박수를 치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내게 낯설게 들렸다. 나는 촛불의 불꽃과 그 불꽃이 내 손자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내 안에서 결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차분하고 신중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결정이었다. 노래가 끝났다. 민준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 번에 모든 촛불을 껐다. 방은 다시 박수 소리로 터져나갔다. 준호가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 칼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다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아마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이전의 모든 것을 삼켰듯이 이번 모욕도 삼켰을 거라고. 그때 내가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즉시 나에게 쏠렸다. 아마도 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비난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유진이는 도전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모두를 차분하고 주의 깊은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었을 때 내 목소리는 나 자신조차 놀라게 했다. 평탄하고 단호하며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았다. 나도 민준이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민준이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지. 방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손자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옛날에 할아버지와 내가 이 집을 지었단다. 우리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지었지. 그리고 오늘 너의 10번째 생일에 나는 너의 미래가 튼튼한 기반을 갖기를 바란다. 나는 말을 잠시 멈추고 그 의미가 스며들게 했다. 나는 이 집, 그리고 이 땅과 모든 부속 건물을 너에게 선물하겠다.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내 이름으로 신탁 관리에 맡길 거야.
네가 21살이 되면 너는 이 모든 것의 완전한 주인이 될 거다. 죽음 같은 침묵. 나는 손님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유진이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녀의 의기양양하던 얼굴은 의아함으로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변해갔다. 나는 이제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집은 단지 벽일 뿐이지. 민준아,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의 교육과 성장, 그리고 생활을 위한 자금이 있어야 하잖니. 그래서 나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 가족 사업에 있는 내 지분을 모두 청산하겠다. 내 지분 자산을 매각한 모든 자금은 너의 신탁기금으로 들어갈 거다. 이제 침묵은 윙윙거릴 정도였다. 나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떨렸다. 심하게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의 속을 전부 드러내는 그 짧고 미세한 떨림을 목격했다. 그는 진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 집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실질적 자산이라는 것을. 사업이 오직 나의 지속적인 자금 수혈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다른 것도 보았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단지 히스테리라고, 모욕당한 늙은이의 극적인 제스처라고, 관심을 끌기 위한 공허한 협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 식탁에서 냅킨을 들고 텅 빈 공간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케이크 자르려무나 놓겠다. 그날 저녁은 서둘러 어색하게 끝났다. 손님들은 무언가 중얼거리며 급히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준호와 유진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지만 그들의 명랑함은 부자연스럽고 거짓되었다. 그들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비난도 질문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무시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결정한 듯했다. 밤늦게 집이 마침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내 방에 앉아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바로 그 스카프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분노가 아닌 감사함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눈사태를 일으킨 돌멩이가 되었다. 그것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내 주소록에는 번호가 많지 않았다. 나는 필요한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가슴속은 차갑고 평온했다. 신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고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누나, 나의 시누이였다. 형님, 저예요, 선희. 어머, 세아가.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낯설어?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형님은 언제나 숨겨진 것을 알아채는 재주가 있었다. 괜찮아요, 형님. 오히려 전보다 훨씬 나아요. 조언이 좀 필요해서요.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도요.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요. 내일 아침에요.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아마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하게 잤을 것이다. 오랜만에 나는 가슴속에 익숙한 무거움이 아닌 텅 빈 느낌으로 깨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상실의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공허가 아니었다. 그것은 설이 내린 공기처럼 맑고 깨끗한 공허였다. 마치 수년간 쓰레기가 쌓여있던 방에서 마침내 모든 가구를 드러낸 것 같았다. 이제 그 방에는 메아리가 울리고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빛과 공간이 있었는지 보였다.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그들이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진짜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였다. 쌉쌀한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낡은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첫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5살 때 남편과 함께 심었던 사과나무, 이 집의 모든 것, 이 정원의 모든 것이 과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늘 나는 처음으로 향수가 아닌 가벼운 거리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줄거리를 이미 다 아는 책을 다시 읽는 것처럼. 10시쯤 준호와 유진이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마치 중요한 외교 회담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함께 걸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변덕스러운 아이를 달래려는 현명한 어른들처럼 너그럽고 약간 피곤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내 식탁으로 다가왔다. 유진이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완벽한 매니큐어를 한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그녀는 일부러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환자나 자신과 동등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말하는 투였다. 어제 저희가 좀 흥분했었나 봐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연극 같았어요. 나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게 입안을 데우는 쓴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준호가 헛기침을 하며 이리저리 서성였다. 그에게는 이 역할이 더 어색해 보였다. 엄마, 저희도 알아요. 속상하셨겠죠? 그 스카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바보 같았죠.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신탁이니 지분 청산이니 하는 건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창밖을 보며 계속 침묵했다. 유리창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내 위로 몸을 숙인 두 개의 불안한 형체. 박선희 어머님, 유진이가 다시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의 쇠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 집은 우리 공동의 보금자리예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데요. 인테리어도 새로 했고요. 그리고 사업은 준호 씨 거잖아요. 준호 씨의 미래고 민준이의 미래예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으시잖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얼마나 이상하고 낯선 단어인가. 나는 눈을 피하는 내 아들과 내가 짓고 유지해온 보금자리를 자기 소유인 양 말하는 그의 아내를 보았다. 그들은 마치 장난감 가게에서 사탕을 사주지 않아 떼를 쓰는 철없는 아이에게 말하듯 나에게 말했다. 그들은 내 소유물에 대한 나의 결정이 왜 비현실적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묻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가르치려 들었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받침에 내려놓았다. 작고 선명한 소리가 났다. 나는 일어서 정원에 나가봐야겠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작약들을 좀 묶어줘야겠어.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유진이가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았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나. 삐쳐서 토라졌으니 곧 괜찮아지겠지.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 낮 동안 나는 베란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준호는 일 때문에 나갔고 유진이는 위층 침실에 있었다. 어느 순간 그녀의 크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 집의 벽은 두껍지만 분노는 물처럼 틈새를 찾아내는 법이다. 준호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 지금 그 체리색 외제차 계약금 넣으려는데? 그래, 바로 그거. 완벽한 걸 찾았단 말이야. 그런데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라고 뜨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글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책장을 넘겼다. 잔액을 확인하라고? 확인했어. 잔액이 부족하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 프리미엄 계좌잖아. 어제 당신 월급도 막 들어왔는데. 나는 그녀의 얼굴을 상상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 차는 최근 몇 달간 그녀의 꿈이었다. 그들의 성공과 새로운 수준의 상징. 어제 친구에게 자랑했듯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념하는 축하 쇼핑이었다. 아니, 카드는 여기 내 앞에 있어. 그럼 은행 문제야? 은행이 왜? 잠깐만. 길고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다. 허영심과 의심의 작은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다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았을 것이다. 그 여자야.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다. 틀림없어. 그 늙은 여편네가 카드를 막았거나
은행에 전화해서 헛소리를 한 거야. 내가 그랬잖아.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지. 당신은 맨날 엄마, 엄마, 지금 늙은이답게 좀스럽게 복수하는 거야. 그 여자 방식대로. 나는 책을 덮고 일어나 차를 끓이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수화기에 대고 소리치며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 여자를 제자리에 앉히겠다고 약속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사탕을 훔쳤다고, 내가 그들의 게임, 즉 사소한 심술과 원한 조종의 게임에 동참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게임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체스판 위에서 말 하나를 훔쳤다고 생각하는 동안 나는 말없이 체스판 전체를 뒤엎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차를 끓였다. 마음은 평온했다. 그들의 공황, 그들의 분노, 상황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무지는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은 나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단지 물 위의 가장 작은 첫 번째 잔물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비를 하고 시내로 나갔다. 준호와 유진이는 말없는 비난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배웅했다. 그들은 내가 은행에 가서 좀스러운 장난을 계속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두었다. 그들의 세상은 막힌 신용카드 하나로 좁혀져 있었다. 그들은 내가 실제로 어디로 향하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신우이 형님이 알려준 법률사무소는 오래된 도심에 있었다. 사무실은 높은 천장과 조용한 복도가 있는 웅장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변호사 김성철 씨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차분하고 주의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들었다. 나는 그의 육중한 책상 맞은편 깊숙한 가죽 의자에 앉아 감정 없이 사건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완전히 내 명의로 된 집에 대해, 내가 50% 지분을 가진 공동 설립자인 사업에 대해, 손자를 위한 신탁기금을 만들기 위해 회사 지분을 청산하려는 나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그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희 여사님, 이해했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다. 상황은 명확하고 행동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를 시작하려면 회사의 모든 설립 서류와 최근 1년간의 재무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완벽할수록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년 동안 나는 정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집의 낡은 서랍장에는 가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아둔 별도의 파일이 있었다. 모든 계약서, 모든 명세서, 내 송금 영수증까지. 불신 때문이 아니라 회계사였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습관 때문이었다. 돈은 셈을 좋아하고 서류는 질서를 좋아한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그는 안경을 쓰고 한 장 한 장 체계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올바른 장소에 와 있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20분쯤 지났다. 김 변호사는 가끔 미간을 찌푸리며 연필로 무언가를 밑줄 긋는 것 외에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는 마지막 은행 보고서 중 하나에서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벗고 그 위로 나를 쳐다보았다. 박선희 여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3주 전에 회사 계좌로 아주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거의 3억 원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산 일부를 매각하셨나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3억이요? 아니요. 투자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팔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제가 알았을 텐데요. 이상하군요. 그는 다시 안경을 쓰고 서류를 내 쪽으로 밀며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자, 보시죠. 대출금, 파이낸셜 개런트. 이런 기관을 아십니까? 나는 그 줄을 들여다보았다. 이름은 전혀 생소했다.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저희는 항상 같은 대형 은행에서만 소액으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았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파이낸셜 개런트는 은행이 아닙니다. 사업자를 위한 대부업체죠. 아주 높은 이자와 연체 시 살인적인 위약금을 받고 큰돈을 빌려줍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손대지 않는 곳입니다. 아드님께서 이렇게 큰 대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손자의 생일날 처음 느꼈던 싸늘함이 다시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지만 이번에는 불안한 느낌이었다. 김 변호사는 침묵하며 서류를 계속 넘겼다. 그의 손가락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아, 이건 더 흥미롭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 3억 원은 회사 계좌에 하루도 채 머물지 않고 다음날 전액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며느님이신 김유진 씨의 개인 계좌로요. 이체 목적은 무이자 대여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변호사를 보고 있었지만 내 눈앞에는 유진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날 저녁 의기양양하던 그녀의 미소. 새 체리색 차를 산다고 전화로 소리치던 그녀의 모습. 박선희 여사님, 이런 대출을 받으려면 모든 공동설립자, 즉 여사님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목소리는 둔탁하게 울렸다. 전혀요. 김 변호사가 일어나 캐비닛으로 다가가 얇은 파일을 꺼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신우이께서 연락 주셨을 때 저는 그분 동의하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미리 조회해 보았습니다. 여기 파이낸셜 개런트와의 대출 계약서 사본입니다. 그는 파일을 여러 내 앞에 놓았다. 마지막 페이지. 공동 설립자 이란에 서명이 있었다. 내 서명. 아니, 아주 비슷했지만 어딘가 서툴고 어색한 필체였다. 마치 다른 사람이 견본을 보고 정성껏 따라 쓴 것처럼 나는 그 위조된 서명을 보았다. 그리고 그림이 맞춰졌다. 그냥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냉소적이고 추악한 완성도에 온몸이 타는 듯했다. 그들은 단지 내 돈으로 생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위한 함정을 파고 있었다. 계획은 단순하고 끔찍했다. 내 위조 서명으로 회사 명의의 거액 대출을 받는다. 그 돈을 재빨리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새 차를 산다. 아마 다른 도시에 아파트를 구하는데 계약금으로 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이자가 붙는 거대한 빚을 진 회사를 버리고 그리고 그 빚은 공동 설립자로서 내가 갚아야 했을 것이다. 내 연금으로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인 이 집을 팔아서. 그들은 그냥 떠나려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빈털터리로 폐허 속에서 수치심과 빚더미에 앉혀 늙게 할 작정이었다. 준호가 내게 준 그 스카프는 단순한 잔인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별 선물이었다. 상징적인 제스처. 얼굴 가리세요. 어머니, 곧 아주 창피해질 테니까. 사라지세요. 그 순간 내 안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마저 죽어버렸다.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감정, 연민, 망설임의 불씨마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타버렸다. 오직 화강암처럼 차갑고 단단한 평온만이 남았다. 나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김성철 변호사님. 나는 떨림도 눈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고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지분 청산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강제 회계 감사를 포함한 완전한 동업관계 청산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 보낼 공식 통지서도 준비해 주십시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나는 그의 사무실을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시간 전 그곳에 들어갔던 여자는 아직 망설이고 연민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을 나오는 여자는 선고를 집행하러 가는 길이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유진이는 보란듯이 나와 말을 섞지 않았고 짧고 날카로운 눈초리만 던졌다. 준호는 태연한 척하며 어떤 유망한 거래에 대해 큰 소리로 통화했지만 그의 어깨선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나는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사과하고 굴복하고 내 히스테리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를. 그들은 여전히 내가 그들의 연극 속 조연에 불과한 자신들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에게 할 말은 없었다. 모든 말은 이미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끝났다. 이제는 서류가 말할 차례였다. 이틀 동안 집안에는 냉전이 흘렀다. 그들은 보란듯이 피자와 초밥을 배달시켜 먹고 부엌에 상자 더미를 남겨두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둘이서만 대화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나 자신을 위해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다. 내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분노도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평온한 기다림만이 있었다. 나는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일이 터졌다. 내가 현관 앞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택배 회사의 작은 트럭이 대문 앞에 멈췄.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다. 이준호 씨 되시죠? 그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물었다. 수령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때 집에서 유진이가 나왔다. 창문으로 차를 본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급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혹시 그녀의 세차 관련 서류일까? 제가 아내인데 대신 서명해도 되죠. 그녀는 능숙하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택배기사는 그녀에게 두툼한 흰 봉투 2개와 태블릿을 건넸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서명을 휘갈기고는 그가 떠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조급하게 첫 번째 봉투를 뜯었다. 나는 계속해서 시든 장미 봉오리를 잘라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곁눈질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값비싼 매니큐어를, 한 그녀의 손가락이 두꺼운 종이를 찢는 모습, 여러 번 접힌 종이를 꺼내는 모습, 그녀의 시선이 글줄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다른 것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러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종이를 뒤집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느리지만 거스를 수 없이, 마치 얇은 화장과 자신감의 층 아래에서 전혀 다른 본질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녀의 뺨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침마다 공들여 바르던 볼터치가 사라지고 시체처럼 창백한 잿빛이 남았다. 늘 약간 삐친 듯 다물려 있던 입술이 말없는 경악 속에 벌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2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것은 그들의 주거래 은행에서 온 것이었다. 편지는 더 짧았다. 그녀는 몇 초 만에 그것을 훑어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공포의 가면으로 변했다. 봉투들이 그녀의 힘 빠진 손가락에서 떨어져 현관 계단 위로 나부꼈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뭔가 쉰 목소리에 억눌린 신음 같았다. 준호 씨, 빨리 이리 와봐요. 문이 활짝 열리고 준호가 현관으로 뛰쳐나왔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그는 짜증스럽게 말하다가 아내의 얼굴을 보고 말을 멈췄다. 이게 뭐예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첫 번째 종이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너그러운 미소. 그는 아마 광고 대행사에서 온 또 다른 행운의 편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미소가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는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종이를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그의 허세, 그의 거짓된 자신감, 그 모든 것이 낡은 벽에서 석고가 떨어져 나가듯 그에게서 부서져 내렸다. 나는 그의 눈앞에서 춤추는, 이제는 내가 외울 정도로 아는 그 무서운 법률 용어들을 보았다. 동업계약 해지, 의사통지, 자산강제, 청산, 전면적인 사법회계 감사, 소송 제기. 그는 두 번째 종이를 낚아챘다. 은행 통지서. 짧고 무자비했다. 공동 설립자 중 일방의 사기 행위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접수에 따라 대출 약관 제7조 사항에 의거 귀사의 모든 신용 한도 및 당좌 대월을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동결 조치함. 그는 두 장의 종이를 손에 들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 공기가 쌕쌕거리며 그의 폐로 들어갔다. 너그러움은 사라졌다. 짜증도 사라졌다. 오직 순수하고 원초적인 동물의 공포만이 남았다. 마라톤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달리다가 결승선 한 걸음 앞에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달렸고 이제 기다리는 것은 시상대가 아니라 낭떠러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공황.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사흘 전날을 보던 그 너그러움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공포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불가능해. 이건 그냥 늙은이의 히스테리였잖아. 그냥 삐친 거였잖아. 그냥 바보 같은 스카프 때문이었잖아.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어. 어머니, 그가 속삭였다. 이게 다 뭐예요? 나는 말없이 가위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건 히스테리가 아니란다, 준호야. 나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삐친 것도 좀스러운 복수도 아니야. 나는 그가 내 말을 이해할 시간을 주며 잠시 멈췄다. 이건 법적인 사형 선고란다. 유진이가 이상한 흐느낌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나를, 남편을,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종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넘실거렸다. 마침내 그녀도 깨달았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들은 이미 패배했다. 내 말 뒤에 드리워진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나는 준호의 눈에서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피난처. 그는 종이들을 주먹으로 구기고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멍한 상태에서 깨어난 유진이가 그를 따랐다. 그들은 거실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내 방, 이 집에서 유일한 나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난입했다. 나는 창가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두 개의 먹구름처럼 내 위에 섰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구겨진 종이들을 내 옆 작은 탁자 위로 던졌다. 미쳤어, 늙은이가? 모든 걸 망치기로 작정한 거야? 나를,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망치기로? 나는 침묵했다.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 목에 붉어진 핏줄을. 나는 성인 남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긴 겁먹은 소년을 보았다. 그의 등 뒤에서 유진이가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연기하듯 절규하듯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무력감의 눈물이었다. 우리 집, 우리 사업, 민준이의 미래.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읊조렸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심장도 없으세요? 할머니시잖아요. 손자가 길거리에 나앉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쫓겨나기를 바라세요?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그것은 폭풍이었다. 비난과 원망, 감정적 협박의 허리케인이었다. 그들은 잘 짜인 듀엣처럼 협력했다. 그는 아들의 도리와 나의 죄책감을 압박했다. 그녀는 손자의 미래와 가족의 가치를 걸고 넘어졌다. 며칠 전 그들 스스로 짓밟았던 바로 그 가치를. 평생 당신을 위해 일했어. 준호는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당신이 풍족하게 살게 하려고, 모두가 잘 살게 하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깟 바보 같은 스카프 때문에, 늙은이의 노망 때문에 펜 한 번 놀려서 모든 걸 망쳐버렸어. 그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자 유진이가 즉시 끼어들었다. 저희 집에 모시고 돌봐드렸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갚으시는군요. 어머님은 그냥 복수심에 불타는 심술궂은 늙은이일 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증오하는 저희 집에. 그 말은 순간 나를 찔렀다. 내가 지었고 내가 돈을 냈던 집에서. 하지만 고통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둔하고 익숙한 과거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소리쳤다. 자신들의 분노, 두려움, 악의를 모두 쏟아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자신들의 무능함, 빚, 문제들을. 나는 편리한 표적이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들의 탐욕이나 나약함, 비열함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었다.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나는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와 같았다. 파도는 소리치고 거품을 내고 모든 분노를 쏟아붓지만 바위는 굳건히 서 있다. 그저 폭풍이 멎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멎을 것을 알았다. 그들의 힘은 무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준호의 목이 쉬었다. 그의 분노는 고갈되었다. 남은 것은 지친 숨소리뿐이었다. 유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이제 조용히 경련하듯 흐느끼며 효과를 가늠하려는 듯 나를 곁눈질했다. 그들은 지쳤다. 방에는 다시 그들의 분노와 나의 평온의 냄새로 가득 찬 침묵이 흘렀다. 나는 잠시 더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몸을 숙여 책상 서랍에서 단 한 장의 종이, 김 변호사가 내게 만들어준 사본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그들 앞 탁자 위, 구겨진 통지서 위에 올려놓았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보았다. 유진이는 흐느낌을 멈추고 호기심에 목을 뺐다. 준호는 손을 뻗어 종이를 들고 그것을 폈다. 나는 그의 눈이 익숙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찬 대출 계약서를 훑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서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 페이지, 공동 설립자 일환에 떨어졌다. 그 서명에 나는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방울마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위조된 어색한 서명, 나의 사형 선고가 되어야 했던 그 서명을 보며 얼어붙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종이가 그의 손가락에서 빠져나와 천천히 카펫 위로 떨어졌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유진이가 몸을 숙여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시선을 서명에서 나에게로, 다시 서명으로 옮겼다. 그녀의 눈에는 뉘우침이 없었다. 그 안에는 붙잡혔다는 동물의 공포만이 있었다. 그때 내가 입을 열었다.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하지만 이 귀를 멍하게 하는 침묵 속에서 내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네가 소리쳤지.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것들 생각하라고. 나는 내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의미한 건 너희가 나에게 한 모든 질 이후에도 라는 뜻이었니? 침묵. 완전한 죽음 같은 침묵. 그들은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비난, 모든 절규, 모든 눈물.
그 모든 것이 이단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배은망덕한 어머니에 대한 그들의 공들여 만든 드라마는 무너져 내렸고 그들 자신의 배신이라는 추악한 진실을 드러냈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나를 제대로 보았다. 하녀도 지갑도 변덕스러운 늙은 어머니도 아닌 그들의 범죄 증거를 손에 쥔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그 순간 나는 모든 권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권력이었고 그것은 압도적이었다. 내 방에서의 그 장면 이후 집은 이상하고 끈적한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림자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속삭였다. 그들의 두려움은 거의 만져질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포기하지 않는다. 마지막 필사적인 도약을 준비한다. 나는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 몰랐지만 그들이 무언가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마지막 시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열하고 냉소적이었다. 이틀 후 토요일, 유진이가 부자연스럽게 겸손하고 슬픈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어머님,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용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상태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아요. 어머님이 아기로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랑 삼촌을 모셨어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가족 회의. 나는 그것이 어떤 회의이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일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더러운 카드였다. 그들은 내가 정신이 나가고 비정상적이며 나쁜 영향을 받아 제 가족을 파괴하는 늙은이라는 연극을 꾸밀 작정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불쌍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식들로서 나와 자신들을 구하려 애쓰는 역할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나가지. 그녀의 눈이 순간 승리감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내가 그들의 덫에 걸렸다고 확신했다. 저녁의 거실에서 그들의 재판이 열렸다. 유진이의 부모님이 왔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만족으로 번들거리는 살찐 여자였고 아버지는 늘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무거운 시선의 엄격한 남자였다. 그녀의 삼촌도 왔다. 권위와 자신감의 냄새를 풍기는 어떤 지역의 중간급 공무원이었다. 나를 방 중앙의 의자에 앉혔다. 그들은 빽빽한 원을 그리며 주위에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신문과 같았다. 준호가 시작했다. 그는 억눌리고 슬픔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항상 훌륭한 어머니였지만 최근에는 자신을 잃은 것 같다고. 내가 폐쇄적이고 의심이 많아졌다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스카프나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의 느린 쇠락의 그림을 그렸다. 그 다음은 유진이가 나섰다. 그녀는 이번에는 조용하고 설득력 있게 울었다. 준호와 자신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내 행동이 아들, 즉 내 손자의 미래를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신우이 형님을 언급했다. 그분은 질투 많고 외로운 사람이라 항상 우리를 싫어했고 지금은 연로하신 분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녀는 후견인 제도의 필요성을 암시하며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친척들은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유진이의 어머니는 거들었다. 그래, 그래. 노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정신이 흐려지는 거. 불쌍한 우리 애들, 너희에게 웬 십자가냐. 삼촌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래, 여기에는 조치가 필요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앉아서 침묵했다. 나는 이 서커스를 차가운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성공을 확신하며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에 둘러싸여 내가 그들 모두를 상대로 혼자라고 생각했다. 유진이의 아버지 이서방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장모님, 그가 무겁고 교훈적인 톤으로 말했다. 아이들이 장모님께 좋은 뜻만 품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요양원에 가셔서 치료도 좀 받으시고요. 일은 아이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승리가 아주 가까워 보였을 때 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지방에는 신우이 형님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평소에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가족 재정회의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네요. 준우와 유진이가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이 길어졌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신우이 형님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큰 식탁으로 다가가 파일을 내려놓았다. 제가 아주 때맞춰 왔군요. 그녀는 모인 모든 사람을 날카롭고 꿰뚫는 시선으로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비록 은퇴했지만 직업이 회계감사인이었거든요. 재수 씨가 제게 조언을 구했을 때 아시다시피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모두가 무슨 이야기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한 자료를 준비하는 수고를 좀 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곳에서 함께 묶인 몇 장의 출력물을 꺼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죠. 그녀는 첫 번째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지난 5년간 박선희 재수 씨의 계좌에서 준호물류 회사 계좌로 이체된 모든 금액의 총괄 명세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총액은 7억 200만 원입니다. 이 집 유지비로 전부 들어간 연금은 제외하고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방 안에는 묘지 같은 침묵이 흘렀다. 자, 여기 두 번째 서류입니다. 회사 법인 계좌의 주요 지출 내역서입니다. 휴양지 여행, 레스토랑, 명품 의류 구매, 김유진 씨 명의의 자동차 2대, 세부 사항으로 여러분을 지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된 돈은 30% 미만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유진이 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다. 삼촌은 더 이상 자신감 있는 표정이 아니었고 이제 조카 딸을 노골적인 흥미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활용점정이죠. 신우이 형님은 마지막 서류, 바로 그 대출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서류가 있습니다. 3주 전에 사업 전체를 담보로 받은 3억 원짜리 대출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공동 설립자 모두가 서명했죠. 여기 이준호 씨의 서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녀는 두 번째 서명일을 손톱으로 톡톡 쳤다. 박선희 재수 씨의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서명된 날, 재수 씨는 매년 가시는 강원도의 한 온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제게는 예약 확인서, 차표, 그리고 방문객 기록부 사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서명은 특정 분야에서 말하듯이 아주 흥미로운 감정의 대상이 되겠군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전공모에 의한 집단범죄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형법이라는 단어는 총성처럼 울렸다. 유진이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앉아 있었다. 준호는 바닥을 쳐다보았다. 그의 목덜미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유진이의 아버지 이서방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말없는 분노 속에서 무서웠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계약서 사본을 손에 들고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딸을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 차가운 경멸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어 순간 나는 그녀가 거의 불쌍하게 느껴졌다. 네가 우리 가문을 욕보였다. 그는 조용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네가 내 이름에 먹칠을 했어. 그는 돌아서서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아내와 동생이 비틀거리며 그를 뒤따랐다. 굴욕은 완전했고
공개적이었으며 최종적이었다. 그들은 나를 위한 재판을 열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수치심에 단두대에 서게 되었다. 그들이 떠나자 준호와 유진이는 거실 한가운데 완전하고 귀를 멍하게 하는 침묵 속에 남겨졌다. 그들의 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느리고 거스를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잔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내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내가 정원에 있는 동안 그들은 짐을 싸서 떠났다. 조용히, 소동 없이, 도둑처럼. 다음 몇 달간의 사건들은 거의 감정 없는 분주함 속에서 지나갔다. 김 변호사와 신우이 형님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회사 청산 절차가 시작되었다. 회계감사는 그들의 모든 비리를 드러냈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준호는 모든 것에 동의해야 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빚은 사업, 자산 매각에서 얻은 그의 지분으로 완전히 갚아졌다. 모든 정산이 끝난 후 그들과 유진이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차는 팔아야 했다. 새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신우이 형님에게 듣기로는 그들은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을 얻었다고 했다. 준호는 다른 운송회사에서 평범한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내 돈과 그들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그들의 삶은 잿더미가 되었다. 내 집, 나의 집도 팔렸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곳은 오래전에 이미 내 집이 아니었다. 그저 나쁜 기억을 담은 건물이 되었을 뿐이다. 구매자는 빨리 나타났다. 두 아이를 둔 젊은 부부였다. 그들을 보며 나는 집이 좋은 주인에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민준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교육기금이 조성되었다. 그 돈은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21살이 된 민준이 자신 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즉 부모의 실수와는 무관한 미래를 향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내 작은 발코니에 서 있다. 내 아래로는 사이프러스 나무의 푸르름에 잠긴 남쪽의 작은 도시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더 멀리 수평선까지 끝없이 살아 숨쉬는 바다가 있다. 이곳의 공기는 다르다. 정원의 사과 냄새나 낡은 집의 눅눅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소금 냄새, 햇볕에 달궈진 돌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난다. 내 아파트는 작지만 밝다. 방 2개와 부엌.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벽은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고 아침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모든 것을 따뜻한 꿀빛으로 채운다. 이곳에는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낡고 거추장스러운 가구가 없다. 모든 것이 새롭고 가볍고 단순하다. 나는 오늘 시장의 한 할머니에게서 산들꽃 한 다발을 꽃병에 꽂는다. 내 움직임은 수년간의 의무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고 자유롭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을 먹이기 위해 새벽 전에 일어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예산 구멍을 메우기 위해 한 푼 한 푼 셀 필요가 없다. 문 밖의 발소리에 움찔할 필요도 없다. 나는 백리향차를 끓여 발코니의 등나무 의자에 앉는다. 옆 탁자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다. 봉투는 서툰 아이의 손길로 그려져 있다. 태양, 갈매기, 그리고 파란 바다. 민준이에게서 온 편지다. 신우이 형님이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가 우리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종이를 편다. 안에는 또박또박 쓴 몇 줄의 글씨와 또 다른 그림이 있다. 아이는 나와 자신을 그렸다. 우리는 해변에 서서 연을 날리고 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지만 저는 안 들으려고 노력해요. 할머니가 주신 우주책 읽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크면 할머니가 사는 바닷가로 갈 거예요. 우리 매일 연을 날려요. 사랑해요. 할머니의 민준 올림. 나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는다.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다. 조용하고 맑은 슬픔과 사랑의 눈물이다.
나는 아이가 올 것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연을 날릴 것을 안다. 나는 바다를, 그 끝없는 규칙적인 리듬을 바라본다.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왔다가 물러난다. 밀려왔다가 물러난다. 인생처럼 밀물과 썰물. 나의 길고 길었던 썰물은 마침내 끝났다. 내 나이 62. 누군가에게는 노년이고 황혼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벽이다. 꿈에도 꾸지 못했던 나 자신의 독립된 삶의 새벽. 내가 오직 나 자신에게 속한 삶. 나의 모든 숨결이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가득 찬 삶. 나의 매일이 희생이 아닌 선물인 삶.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며 하늘을 부드러운 수채화 색으로 물들인다. 가벼운 바람이 해변 산책로에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를 실어온다. 나는 미소 짓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미소 짓는다. 나 자신에게, 새로운 날에게, 바다에게. 62해 동안 나는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지었다.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한 집을 지을 시간이 왔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히 자신을 아끼시고 언제나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